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르의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핵심 광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히토류 전쟁에 변화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1684년 스페인은 도쿄에서 태평양 쪽으로 1800km 거리에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크기 무인도 하나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섬 자체가 작고 특별한 가치가 없어 보여 스페인은 지도에만 표기를 했고 1830년 미국이 재발견했지만 미국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1886년 46명의 일본인이 섬에 들어가서 어업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89년 일본 정부는 이 섬을 도쿄부에 편입시켰고 일본 최동단 영토로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1902년 미국이 이 섬의 영유권을 잠깐 주장했지만 섬에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영유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영유권 분쟁이 사라지자 일본은 이 섬의 민간인들을 철수시키고 군사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에 활주로 2기를 만들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대공포 등과 함께 350명의 방어병력을 투입하였습니다. 1942년부터 항공모함을 활용한 미국의 공습이 시작되었고 섬을 방어하기 위해 최대 3,000명의 일본군이 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섬은 미군이 관리하기 시작했고 1968년에 미국은 일본에 이 섬을 반환했습니다. 이 섬은 현재까지도 민간인 출입은 통제되었고 기상청과 자위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일본 연구진이 섬 근처 수심 5,500에서 5,700m 해저에서 중이토류 디스프로슘이 함유된 진흙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중이토류 디스프로슘이 실제 채굴되는 곳은 중국과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에서 채굴된 디스프로슘은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이 생산하는 디스프로슘의 65%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의 디스프로슘 생산지역 반군을 지원하고 반군 점령 지역의 미얀마 분리 독립을 노리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과 미얀마 외에 디스프로슘이 육지에 매장된 곳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과 그린란드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다른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히토류 개발에 적극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호주와 미국은 본토 내에서 디스프로슘이 상업적으로 매장된 광상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스프로슘이 상업적으로 매장된 것이 확인된 지역 중 서방권에 속한 곳은 지구상에는 그린란드 정도입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욕심을 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린란드는 미국 소유가 아니고 환경오염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프로슘은 히토류 중에서도 채굴과 재련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자원입니다. 그린란드는 한국의 22배 면적에 5만 명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의회가 히토류 채굴은 몰라도 재련까지 허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린란드의 디스프로슘을 채굴해도 환경오염을 각오하고 재련을 해줄 곳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다른 글에서 디스프로슘 재련 후보 지역으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을 언급한 이유입니다. 이미 원전 사고로 주민들이 소개된 지역이고 어차피 방사능에 오염된 곳이라 오염에 대한 부담이 적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디스프로슘을 확보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디스프로슘 농도가 높은 퇴적층이 발달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바닥입니다. 태평양 해저의 진흙층에도 디스프로슘이 고농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육상과 해저의 히토류는 만들어져서 농축되는 과정이 다른데요. 육상의 히토류는 마그마 활동으로 만들어지는데 토륨과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도 같이 농축되었습니다. 히토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사성 물질이 폐기물로 남아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해저의 히토류는 생성 과정이 다릅니다. 해저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철분을 포함하는 뜨거운 물이 분출되고 이것이 해수 중의 히토류를 흡착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욕조에 끼는 물때와 비슷하게 화산 활동을 하는 해저 근처에 디스프로슘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이고 농축이 되는 것입니다. 해수 자체에 포함되는 히토류가 바닥에 쌓이며 농축되기 때문에 토륨 등 방사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해저 진흙을 인양하면 방사성 물질이 거의 없는 히토류만 채굴이 가능한 것입니다. 2011년 도쿄대학 연구진은 네이처의 미나미 토리섬 인근 해저 진흙에서 고농도의 중이토류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년 후인 2018년 도쿄대 연구팀은 미나미 토리섬 인근의 히토류를 조사해서 매장량을 추정하고 회수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히토류 총량은 1600만 톤 이상, 디스프로슘은 전 세계가 730년을 쓸만한 매장량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들은 칼슘 인산염의 히토류가 농축된 점을 활용해서 원심 분리기로 농도를 2.6배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디스프로슘 광산보다 20배 이상 고농도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주도로 미나미 토리섬 인근의 히토류 진흙을 전략자원으로 지정하고 연구 및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트럼프는 일본 방문해서 다카이치 총리와 미일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합의문 내용은 히토류 및 핵심 광물의 채굴, 분리, 가공, 관련 제품 공급망 등에 공동 투자하는 등의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면 보조금, 보증, 대출 등의 자금 지원을 해주고 생산된 결과물은 미국과 일본에 우선 공급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금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중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11월 6일 국회에 출석해서 미나미 토리섬의 히토류를 미일이 협력해서 개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1월 10일에는 다카이치 산하의 정권의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첫 번째 일본 성장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다카이치는 히토류의 중국 의존 탈피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에 시추가 예정된 미나미 토리섬 주변 해역의 히토류 개발 가속화를 전략회의 문건에 명시한 것입니다. 2026년 1월 13일, 일본 심해 탐사선 지큐호가 미나미 토리섬 인근 해역에서 히토류 채굴 테스트를 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해저 6,000m까지 특수 파이프를 설치해서 히토류가 포함된 진흙 덩어리를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2026년 2월 2일, 일본은 히토류가 포함된 진흙 시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당자인 가토 교수는 하루 3,500톤의 진흙을 채취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2년간 시추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2028년부터 하루 3,500톤의 진흙 채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채굴에 1,400억엔, 1.3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6년이면 채굴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이익을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2026년 1월 11일 일본의 해저 히토류 채취를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프로젝트라고 전망했습니다. 채굴 비용이 비싸서 중국을 따라잡기 힘들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일본의 담당학자는 채굴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하지만 채굴 비용이 중국의 발표대로 비쌀 수 있습니다. 채굴 비용을 낮출 수 없다면 판매 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2026년 2월 4일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55개국과 EU가 참여한 포지 이니셔티브가 출범했습니다. 포지 이니셔티브는 미국 부통령 벤스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주도하는 핵심 광물의 국제 협력체입니다. 한국은 초대 의장국으로 2026년 6월까지 의장직을 맡게 됩니다. 포지는 히토류,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이유는 중국의 저가 덤핑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채굴원가 이상의 판매 가격을 보장해서 서방권의 채굴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포지 이니셔티브와 같이 추진되는 게 프로젝트 볼트인데요. 2026년 2월 2일 트럼프가 공식 발표한 프로젝트 볼트는 핵심 광물 비축 펀드입니다. 히토류, 리튬, 니켈, 코발트, 갈륨, 구리 등 첨단 산업 필수 광물의 60일치 분량을 미국 수출입은행 주도로 비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비축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격 하한선 이상에서 미국이 매입 보장을 하는 등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체 비축을 하는 프로젝트 볼트에는 언급이 없지만 포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지 연합체 출범에 대해서 국제경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에 필요한 흑연, 히토류 등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어가고 있어 보복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선언문에서 중국이 핵심 광물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수출 통제 등으로 무기화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벤스는 한국에 감사드린다 고 콕 찍어서 발언했고 루비오도 한국에 감사드린다 라고 반복해서 감사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감사를 받는 상황이 좀 찝찝합니다. 중국은 일본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에
보복 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일본 관광을 금지시키고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규제 등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일본의 반응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히토류를 정부 차원으로 비축해서 2년 이상 버틸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중국 비중이 95%가 넘던 히토류 공급망도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를 하면서 60%대로 낮춰놓고 있습니다. 디스프로슘과 같은 중히토류는 베트남 등에서 나오지 않아서 분산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비축분 소진시까지 미나미 토리섬의 해저 히토류 상업화에 성공하면 마지막 숙제인 디스프로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디스프로슘 상업화에 성공하면 미국의 비축 프로그램에 공급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줄 코멘트. 일본이 비축분과 해저 히토류 채굴 등으로 중국의 히토류 보복에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 관련 보복이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고 다카이치가 압도적으로 중의원 선거의 승리까지 해버리니 심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